스루프타임즈 2022년 12월 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협상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런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군에서 병참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국가의 생존을 위해 물류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물류의 위상을 생산과 영업과 같이 동급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게 제가 조직에 있을 때 젊어서부터 그렇게 또 주장을 했고, 또 물류 업무도 좀 실무적으로 해본 경험론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생산이고, 그 다음에 영업 중간에 누가 있냐 그러면 물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군대로 친다 그러면은 영업은 이제 군대로 친다면 이제 전투 부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군수 업체라고 보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병참이 전쟁을 위한 물자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제대로 안 한다면은 전쟁에서 당연히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과 틀려서 요즘의 전쟁은 물자 전쟁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거래가 된다 그래도 물건은 실제 이제 물류에서 소비자한테 직접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물류는 이 생산을 위한 공급자가 납품을 하는데 공급자를 통해 가지고 생산하는데도 또 연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번에 SK가 인사를 했는데 CFO 재무통들이 CEO로 많이들 등극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물류했던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전쟁에서도 사령관은 무슨 야전사령관이 우선 일 겁니다만은 병참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하고 생각이 드는 입장입니다. 별도 개별 손익 이 스루프 분석할 때 얘기했지만, 향후 이 원가 회계는 이렇게 이 매출원가 내역을 좀 표시해서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이 스루프 타임즈를 통해서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에 가면서 여러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저감법이 유럽을 무장시키고 있다. 어려운 프랑스와 미국 산업보조금 협상 상하원의원, 마크롱 미국 국민방문 시작 시 바이든 보조금 대폭 발언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보면 프랑스의 르 메아르, 유럽은 미국의 보조금 패키지로부터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여야 한다. EU의 브레톤, EU는 미국이 보조금에 소극적이지 않을 것이다. 강력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저감법은 매우 공격적이라고 마크롱은 의원들에게 말한다. 이런 뉴스들이 바이든 대통령 만나기 전에 이미 먼저 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에 워싱턴 로이터의 내용을 보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컴퓨터 칩과 재생에너지 부품의 국내 생산에 인센티브를 주는 새로운 법은, 그게 이제 IRA 인플레이션 저감법이죠. 유럽 동맹국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수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얘기는 우리나라한테도 거의 똑같이 얘기했지만은 이미 의회를 통과해 가지고 시행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립 서비스만 가지고 얘기가 되겠느냐.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장소에서는 서로 웃고들 하는 게 이제 외교겠지만은, 뒤로는 아마 비수를 서로 숨기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중간선거 결과는 이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급격히 이 IRA법을 통과시킨 것도 중간선거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그렇게 법을 통과했던 거 아닌가. 그럼 공화당이 되고도 그게 변할 거냐 그러면은 이미 시행된 법은 그렇게 또 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좌우간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미국 속으로 양키들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뭐 독일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뭐 국제무역 관행상 이것은 뭐 문제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했지만 실제 기업들은 아마 소극적으로 대처 안 하고 어쨌든 정부에서 하는 건 하는 거고 또 생존을 위해서 기업 생존을 위해서는 어떤 벌써 보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가 호주 배터리 메탈 플레이어 한국 EV 야망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로이터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의 벤 보선 김상무는 리튬 니켈 흑연 그리고 전기 자동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다른 광물들을 포함해서 약 50억 달러를 호주에 이 나라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옛날에 제철 소재도 원재료 확보를 위해서 그랬듯이 포스코는 향후에 EV 소재에 대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광양에 수산화 리튬 화학 공장을 필라라 광물이라는 회사가 있는 모양인데 합작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고 오스트렐레이는 퍼스트 퀀텀 미네랄스 레이븐 스토브 니켈 광산의 지분도 30%를 사들였습니다. 왜냐면 이 포스코에서 스테인리스 강판을 만들려면 니켈이 필요한 거거든요. 니켈이 쇠 가격보다는 엄청 10배 정도 비싼 그런 광물이죠. 어쨌든 포스코 자체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고,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됐죠. 외국인 지분율이 51.5%나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 2차 대전 전에 1, 2차 대전에서 그게 식민지 전쟁이고 그다음에 이제 석유 이 쟁취를 위한 전쟁이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해서도 안 되고 또 식민지 지배를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군대나 뭐 이런 면으로 보더라도 이 다른 옛날 구식민지 국가들도 다 경제 발전하고 군사력도 있고 해서 그런 거는 이제 식민지 지배식으로는 이제 지배할 수 없고 금융자본에 의한 간접 지배 방식으로 지금 실질적으로는 지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51% 중에서는 블랙락 인코퍼레이션이라는 데가 포스코의 5.18% 가지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계 자본, 특히 영미 자본이 포스코 홀딩스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일부 뉴스에서는 이 민노총 탈퇴 때문에 포스코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올라가더라도 뭐 작년도 수준 선 정도 조금 밑으로 현재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중국 폭력 시위 해산 과정에서 경찰과 맞서는 새로운 탱크맨으로 불리는 여성이 있다. 넥스트 샤크 라이언 제너럴 기자의 보도 뉴스 내용입니다. 이 전투 경찰들이 방패하고 몽둥이 들고서 이제 해산시키려고 오는데 딱 혼자서 뻣뻣이 서가지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옛날에 천안문산 때 탱크 앞에서 버티고 있던 청년이 유명한 사진이죠. 뭐 이런 뉴스들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적인 시위는 시작에 불과하다. 시진핑이 경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의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다. 인사이더 리넷 로페즈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시진핑 엉아가 이 땀 흘리는 이 만화를 그렸네요. 그리고 이제 이 백지 A4 용지죠. A4 용지. A4라는 게 아주 그 전 세계적인 국제 표준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자곤 어쨌든 여기에 굴할 시진핑은 아닐 겁니다. 3기 연임을 하면서 더 권력을 중앙 집권화하고 1인 독재 체제로 가기 때문에 이런 시위들이 그를 편집증적이고 반항적으로 만들 뿐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 중국은 더 이상 외국인 투자를 반기하지도 않고 자관 옛날 모택동 체제의 정신으로 돌아가는데 명분은 공동부유에서 잘 살자.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을 더 좀 확대하겠다. 미국의 시장 자유주의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번에 상하이방 후진타오 퇴장시키고 그 다음에 우라병이 터져가지고 죽었다고 보여주는 일본 언론인은 뉴스 앵커는 그게 장점이니 그게 우라통 터져서 죽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상당히 옛날에 주석이었다고 해가지고 장례식은 호화롭게 말하자면은 상하이방을 말하자면은 옹호하는 그런 중국 국민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이 장점인 장례는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치러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후진타오 끌려나가는 장면이 참 안쓰러웠었죠. 평양 가던 근교 200km 털렸다. 북 3인조 무장강도. 머니투데이 양윤욱 기자인데요. 일반 이 공중파 방송에서도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평안북도 어떤 금재련소에서 이 평양으로 가는 도중에 털렸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공산주의 이 통제 사회 속에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좀 깜짝 놀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특수부대 출신 제대군인들을 용의선상에 놓고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왜 그런 강도 사건이 났겠냐? 그러면 한마디로 먹고 살기 힘들다 아니에요. 아니면은 지금 김일성 정권한테 불만이 있는 세력들이 북한에도 있다는 것이 이제 노출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참고적으로 쭉 검색을 해봤어요. 이게 북한이 재련소가 많습니다. 단천 재련소에 아연이 있고 또 남포 재련소라는 데서도 아연 생산을 하는 데 있고 우리 남한에서처럼 아연 이 광석이나 이 정광이라고 그럽니다. 원료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나오는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을 해서 재련을 해가지고 이제 생산을 해내는데 북한이 먼저 일제시대 때부터 북한은 지하자원이 풍부해가지고 일본 식민지 시대부터 북한은 공업을 많이 발전시켰죠. 그래서 재련소가 많은 모양입니다. 북한은 2천만 톤이 넘는 아연이 매장되어 있고 5개의 아연 재련소가 있다.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면 나와 있습니다.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 늘 깨어있는 언론이라는 데서 발췌를 한 거고요. 문포 재련소라는 데서는 재련소가 있고 검덕광산이라는 데도 있고 대흥 육량 광산에서는 마그네사이트 이게 또 마그네사이트가 매우 귀중한 이 광물인데 이게 북한이 엄청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관 어쨌든지 간에 미국의 지하자원 아니 이 북한의 지하자원을 통해서 이 물건을 생산해 가지고 비철금속을 생산해서 그래서 요즘에 미사일 개발하는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마약이다, 그 다음에 불법 무역거래다, 이런 그 다음에 이 말하자면은 이 화폐 그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탈취하고 어쩌고 그런 얘기 하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이 남침을 했던 것은 지들의 능력을 믿고서 남침을 했던 거거든요. 남한에 아마 미국이 참전을 안 했으면 당연히 지금 우리 남한이 공산주의 하에서 그렇게 살았겠죠. 네, 분명히 그런데
일제시대 때부터 그 북한은 공업 중심이고 남쪽은 뭐 지하자원도 없고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도 주로 쌀 정도로 농업 생산 중심으로만 남한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그런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 기독교가 발전한 쪽은 공업이 좀 많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카톨릭, 이 천주교 쪽에 발전하는 데는 그 농업이 이상하게 그 발전이 돼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유사하게 그 호남 지방에서부터 그 카톨릭이 이 전파가 됐고, 그 다음에 그 개신교라고 그러죠. 그 기독교는 평양에서부터 물론 그 중국에서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은 장안 공업지대는 그 기독교화부터, 그러니까 유럽이 그 변하는 그런 흐름을 그대로 따라왔고, 또 이 포교하는 그런 그 종교들도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한의 그 공업 발전에는 그 6.25 그 전쟁 시, 그 한국 전쟁 시 일사 후퇴 때 그 많은 이 공업 기술자들이 이 남한에 그 피난을 오면서 기술자들이 많이 남한의 그 인적 자원으로서 내려왔다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일 겁니다. 조금 좀 가해로 빠진 얘기입니다만은 연결해서 생각하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호주의 없는 외국인 투표권 부여 민의 왜곡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쭉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영주권을 얻은 사람들한테 지방선거권을 준다는 것은, 이게 상호주의 없는 것은 이거는 그게 공정하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중국인들, 그러니까 조선족이라 그래도 그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으로 온다 그러면 좋다 이게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중국인으로서의 조선족, 또 실제 또 중국인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방선거에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나라가 어떤 꼴이 되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그런 표를 위해서 말하자면 경기도지사에 이번에 한 김동연이도 가서 그런 사람들한테 딸랑거리고, 또 이 교육감 그 조모식인가 그 친구도 그 중국인들이 많이 자니까 국민학교에서 중국어 가르쳐야 된다, 이런 개똥 같은 그 사대주의를 얘기하는 교육감이 만들어냈던 그 지난 정권을 보면서 아주 그 우라통이 터지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핵심적으로 그러면 다른 나라가 아니고 뭐 일본 출신이라든가 미국 출신이라든가 서구인들 뭐 지방 투표하고 싶은 생각도 없을 거예요. 그들은 지금 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니까, 사실은 중국의 식민 정책으로 지금 조선족이나 중국 애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주고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겠다 라는 그런 포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리고 일본도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이 오키나와 이런 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옛날엔 몰랐는데 무슨 네, 말 잘하더만요. 네, 스타 됐어요. 스타 됐어. 경제위기 속 재무통택한 SK 채태원 주요 계열사 전진 배치. 요게 잘한 건지 나중에 그 SK그룹의 생존에 합당한 의사결정이었는지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왕년에는 재무통들이 그 사장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이 그 IMF 이후로 경제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는 그 영업 출신들이 대표가 되든지 또는 그 생산 기술자들이 그 대표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그 발전보다 안정을 택했다 하는 식의 그런 그 SK가 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뉴스 같습니다. 도둑 정치인 크랩토크래트라고 그러는 말인데, 이거 처음 배우게 되는 용어입니다. 누가 이익을 보는가를 따져봐야 된다. 쿠이보노라는 또 법원으로 조명이 가능하다 했는데,
결국을 따지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최종적으로 이득 보는 놈이 누구냐? 그 놈이 범인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도덕정치인이라는 용어가 또 따로 이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쭉 하는 걸 보니까 이재명 씨를 지칭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말에 이렇게 하는 얘기는 도덕정치인과 동행은 깨어있는 한국 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한국판 도덕정치를 추방해야 우리가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데, 윤병충 한신대 명예교수 정치철학 하시는 교수님이 일갈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뭐 전통적인 보수 언론으로 얘기가 되어 있죠.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저는 뭐 사이코패스 그 다음에 그 소시오패스가 그냥 겸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특권과 반칙을 즐기면서도 입만 열면 정의를 외치는 스키조파시스트들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다 유럽에서 다 역사가 있고 뭐 그런 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이 또 발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균형 잡힌 레드백으로서의 이행을 요구함에 따라 현재 러시아 통화시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뭐가? 위안화가. 이런 얘기예요. 인사이드 브라이언 에반스. 그래서 그 위안화 거래량이 2월의 80배가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너무 과해도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 신냉전의 하나의 그 단면 아니겠느냐. 달러 패권에 대항한다 이렇게 표현도 되지만은, 달러들이 좀 부족하면은 지들 화폐끼리 더 거래를 해보자. 이런 얘기니까 신냉전으로 인한 어떤 그 경제 블록이 다시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간첩법 없는 일본, 언제까지 스파이 천국을 계속할까? 그 환동사라고 일본의 쓰신 이 기고한 분이 옛날에 그 후지스 시스템 통합연구소 안보연구소장이었고, 현재는 육상자위대 동부방맹 총감이라는 와타나베 여라라는 사람인데, 일본이 너무나 일본 내에서 스파이 활동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간첩법의 제정과 함께 첩보기관의 내실화를 서둘러야 한다. 많은 일본의 정치가는 정치꾼이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고요. 일본 정치의 근본적인 개혁이 그래서 또 필요하다. 친중 정권 여당인 공명당의 문제가 있는데, 일본 정계의 침투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전선 공작과 역량공작의 실태를 아는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이게 그러면은 통일전선 공작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중국의 공작이라는 거죠. 또 일본도 많이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 넘지 말라는 그런 항의에 대해서 유족이 분노했다. 국민도 못 지켜놓고 우리에게 한 말로 들려? 이렇게 사망한 형이라는 분이 이래진 씨라고 되어 있고, 북쪽에서 서해에서 사망한 분은 이대준 씨로 되어 있고, 이대준 씨 부인인 뉴스로 무슨 이런 뭐 항의가 아니고 무슨 이제 유인물을 들고서 찍은 사실인데, 이런 말 나오기도 하죠. 저는 내가 그렇게 결정을 한 거니까 니들 건방지다 지금 상황 정치하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드는 자세인지, 조금 너무 좀 많이 건방지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때 그렇게 결정한 거에 대해서 당신 잘못됐어 할 사회적인 분위기가 됐을까요, 과연? 그러니까 정권을 뺏기니까 트럼프도 뭐 수없이 당하고 있는데 문통이라고 안 당하겠냐? 한겨레 뉴스 논설위원을 보면은, 그러면 현 정권은 5년 후에 또 안 당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논설위원 글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럼 현 정권도 잘못한 거 있으면 나중에 당한 거는 당연히 맞겠지. 그런 걸 가지고 무슨 감성적인 접근을 해가지고 5년 후에 보자는 식의 어떻게 한겨레 논설위원은 논설을 써도 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아시아계라 하더라도 외국에 가서 인권 유린을 당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잘못됐든지 하면은 그 한 사람의 말하자면 구하기 위해서 미국의 그 전체 군사력이 움직일 정도로 투입을 해가지고 살려내는 그런 거를 볼 때는 과연 지금 이 레진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국문이라도 문정권이 아꼈냐? 너 정권 유지를 위한 국민을 하나의 도구로 이용했을 뿐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공감합니다. 어쨌든 먼저 유죄를 그냥 결정을 짓고서 한 거거든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월북의 의사가 있었는지는 그거는 나중에 밝혀야 되는 얘기고, 북한에 일단 잡혔다고 그러면은 일단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살려낸 다음에 네가 월북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건데, 이거는 좀 북한과의 정치적인 측면에서 도구로 국민을 개돼지로 이용한 것뿐이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